오늘은 교재 15장 실업률 측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달 가구 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 집계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매달 실업 고용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른바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걸 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이와 유사한 게 CPS라고 그래서 Current Population Survey 매달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통계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인데 여기서 매달 조사를 통해서 실업률을 발표할 때쯤 되면 미디어 어텐션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분석 목적에 맞는 표본을 모아서 실제 자료 분석을 하는,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1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그다음에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이 두 가지 항목을 개념상 살펴보면 우선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제활동 인구를 전체 만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이겠습니다. 즉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느냐, 이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이겠어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경제활동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즉 15세 인구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포커스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취업자가 아닌 사람의 비중을 낸 것이 실업률이겠습니다. 대략 이것을 표로 보면 노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재소자거나 군 입대 대기를 하고 있거나 진학 준비를 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연로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거나 그다음에 하우스와이프 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되는 거죠.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는데 국제 분류 기준이 4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4주 동안 이러한 활동을 했느냐, 구직 활동을 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을 못하고 있으면, 직업을 못 찾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취업자로 분류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일하는 시간 기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하는 만큼 풀타임 임플로이먼트, 일주일에 8시간,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업률과 실제 통계로 잡히는 실업률 간에 갭이 있는 거고, 그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갭은 아니고 실업률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책에 실제 경제 활동 인구 조사를 어떻게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지 설문지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걸 묻고 있는지.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개념상 이걸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의 모집단에 해당하는 것을 일단 근사를 시켜요. 그 모집단을 근사시킨 개념이 표본 틀이라는 겁니다. 샘플링 프레임워크. 이 틀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내는 기본 프레임워크,
그것이 표본 틀이고 개념상 모집단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틀을 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파퓰레이션의 10% 정도가 되도록 틀을 짜요. 그 10% 표본 조사구로 이루어진 샘플링 프레임워크, 이것을 표본 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모집단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우리가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것을 실시하죠. 전체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할 때쯤 되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가급적 협조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10%를 대표성 있도록 추려내는 그 프레임워크, 그것이 10% 표본 조사구로 이루어진 샘플링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동안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그 10% 표본 조사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한다, 잘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10% 표본 조사구로 이루어진 샘플링 프레임워크, 이것을 사실상의 모집단이라고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거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 광역 시도가 나눠져 있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세종시가 추가될 수도 있고 뭐 별도로 고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2007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틀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각 광역 시도별로다가 이른바 조사 구수라는 개념이 있고 해당 조사 구수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수가 있고 한 가구에 뭐 여러 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구에서는 인구 수가 가구 수보다 많겠습니다. 전국을 보면 전국의 그 10% 표본 조사구라고 하는 게 27,000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그 27,000 조사구에 사는 가구 수가 160만 가구 정도가 되고 그 160만 가구에 사는 인구 수가 한 4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한 10% 정도가 된다 이런 거죠. 이 10% 표본 조사구가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인구 수를 보면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략 알 수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가 대략 비슷하고 부산이 그 3분의 1 이하고 대구, 인천 이렇게 돼 있고 쭉 여러분들이 보면 지역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10% 표본 조사구이고 그럼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뭐 많은 가구를 조사하면 좋지 않느냐? 뭐 예산이 많이 들죠. 다 조사하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다 조사하면 좋은데 다 조사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가겠죠. 그럼 그 달에 경제활동 상태를 알고 싶은데 뭐 렉이 상당히 생기겠죠. 그래서 표본 크기는 뭐 트레이드업이 있는 거죠. 너무 크면 예산이 많이 들고 너무 작으면 루트 앤 레이트를 생각해 보면 언서턴티가 커져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타겟 프리시즌, 어느 정도의 정확성 이것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뭐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컴프로마이즈하는 과정이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구를 각 지역이 어떻게 할당했느냐 보면 전국에 걸쳐서 1629개의 표본조사구를 이제 뽑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역별로 배분을 했는데 서울에 207, 경기에 198, 뭐 등등 배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울은 조사구 수가 5,159, 제주는 291. 즉 조사구 수 기준으로 서울이 제주보다 20배까지는 안 되어도 한 15배 이상 조사구 수가 많죠. 근데 이제 표본으로 배분한 걸 보면 서울이 207, 제주가 45, 15분의 1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죠.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비해서 제주도에는 인구가 훨씬 적은 수가 살지만 제주도의 실업률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제주도가 물론 서울만큼 경제적인 중요도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주도의 표본 크기를 서울만큼 배분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구성비보다는 더 많은 표본을 배정한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전에 만화를 하나 보여줬었잖아요. 그 만화에 아주 몸집이 작은 골프 선수와 몸집이 굉장히 큰 농구 선수에 대해서 도핑 테스트를 하는 만화였고 그 도핑 테스트를 하면서 몸집이 작은 선수한테는 주사바늘 작은 것을 갖다 대고 몸집이 큰 선수한테는 몸집에 비례해서 주사기가 굉장히 큰 것을 갖다 대니까 몸집이 큰 농구 선수가 왜 자기만 피를 많이 뽑으려고 그러느냐 하고 항변을 했죠. 그리고 그 항변은 통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의 있는 항변이죠. 왜 그러냐면 도핑 테스트, 혈액 테스트의 신빙성, 테스트 결과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것은 채취한 혈액의 절대량이지 모집단에 대비한 몸에 들어있는 피의 양에 대비한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제곱근 법칙, 루트 앤 레이트를 얘기할 때 그 n이 표본 크기였죠. 모집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모집단에 대비한 상대적인 크기 이런 것은 등장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주도의 원래 모집단의 크기, 서울의 원래 모집단의 크기와 관계없이 제주도에 45를 배정했으면 45에 의해서 제주도 통계량의 신뢰도가 그 제곱에 비례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207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적절한 신뢰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가 서울보다 작긴 하지만 아주 적은 수의 표본 조사 구수를 배정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앞의 표와 비교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 조사하는 것은 지난번에 소개한 다단계 군집 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여러 단계에 걸쳐서 표본을 추출한다. 멀티 스테이지, 다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한 가구만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구를 뽑는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군집해서 몰려있는 가구들을 뽑는다 이런 것이죠. 표본 조사구를 지역별로 추출할 때, 즉 서울에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할 때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서울에 이 10% 표본 조사구를 모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걸 모집단이라고 이제부터 부르기로 하죠. 모집단 중에 서울에 속한 모집단에 속한 조사구 수는 5,159개가 있는데 이 5,159 각각에 속한 가구 수는 다르겠죠. 비슷하게 나눴지만 어떤 데는 가구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조사구도 있고 어떤 조사구에는 가구가 좀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5,159개의 조사구로부터 207개의 조사구만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조사구에 속한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probability 샘플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같아지겠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예시한 것처럼 경제학부 신입생 환영회에서 가상적으로 남학생이 60%, 여학생이 40% 그리고 노래시키는 사람을 멀티 스테이지 샘플링을 한다고 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별에 관계없이 노래 부를 확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즉 샘플로 뽑힐 확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한 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남학생 집단이 뽑힐 확률은 100분의 60 여학생 집단이 뽑힐 확률은 100분의 40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남학생 집단이 뽑혔으면 그 중에 어떤 남학생한테 시킬 것이냐 그것은
남학생 내에서 그 학생을 무작위로 뽑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신입생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로 조사구별로 가구수가 다를 때 어떤 조사구를 뽑을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을 부여해서 조사구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서울의 조사구가 5,159인데 이 1번부터 5,159번까지 카드를 같은 한 장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상자에다가 어떤 조사구에는 가구수가 많고 어떤 조사구에는 가구수가 적으면 가구수에 비례하는 숫자로 카드를 집어넣으면 가구수가 많은 조사구는 뽑힐 확률이 많고 가구수가 적은 조사구는 뽑힐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probability로 가중치를 준, 가구수로 가중치를 준 probability 샘플링을 하면 조사구에 속한 가구수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같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구가 뽑히고 나면 이제는 5가구씩 묶겠어요. 인접한 5가구씩 묶으면 그러한 묶인 단위를 조사구역이라고 불러요. 조사구, 이게 큰 개념이고 조사구를 5가구씩 묶어서 조사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는 5가구씩 묶였으니까 뭐 굳이 확률 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제 어떤 조사구가 조사구역으로 나뉘어졌다. 그럼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한 조사구역을 뽑으면 모든 가구가 같은 확률로 뽑히겠죠. 그래서 한 조사구역을 뽑으면 그 조사구역에 속한 5가구를 전수조사하고 그 북쪽에 있는 조사구역의 5가구도 전수조사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한 조사구에 4개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전체 20가구를 추출하겠습니다. 이게 멀티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광역 시도로 나누고 각 시도별로 조사구역을 필요한 만큼 뽑는데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뽑고 특정 조사구가 뽑히고 나면 그 조사구의 구역에 속한 5가구 및 그 인접 북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체 4개 조사구역에 속한 20가구를 다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조사구 내에 뽑힌 조사구 내에서 20가구가 군집으로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 뽑는 과정이 멀티 스테이지 프로세스고 최종적으로 한 조사구역이 뽑히고 그 북쪽, 오른쪽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 조사구역이 선정이 되면 이 4개 조사구역에 속한 20가구를 군집, 이 몰려있는 20가구를 다 조사하니까 이 전체 과정을 다단계 군집 추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뽑느냐?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번호를 1번부터 뭐 앞서서 몇 가구가 있었어요. 이 10% 표본 조사구, 모집단으로 간주한 여기에도 가구 수가 160만 가구가 있는데 번호를 1번부터 160만까지 상자에다 집어넣고 이 중에서 필요한 가구 수만큼 무작위로 뽑는다 그러면 뽑힌 가구가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일일이 다 교통비 지급하고 사람 고용해야 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한 지역으로 사람 파견하면 클러스터 이펙트 때문에 20가구를 조사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가구를 조사하는데 한 명만 한 조사구역으로 파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이 서울, 경기 이런 광역 시도별로 그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 간에는 어떤 가구가 서울에 속한 가구냐, 어떤 가구가 제주도에 속한 가구냐에 따라서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다르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은 제주도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있는데 제주도에 배정한 표본 크기는 그 차이보다는 더 많은 표본을 배정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속한 가구가 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표본으로 뽑힐 확률은
서울에 있는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보다 크겠죠. 이 서울에서 뽑은 가구들을 가지고 서울의 실업률을 조사한다. 그러면 서울과 제주도의 이런 불균형을 조절할 필요가 없겠죠. 서울 통계만 쓰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뽑힌 가구들을 이용해서 제주도의 실업률을 조사한다 그러면 뭐 서울보다 제주도의 가구가 오버 샘플 됐다라는 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서울과 제주도를 통합해서 전국의 실업률을 내겠다. 그때는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겠죠. 가중치 조정의 기본 원리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죠. 표본으로 뽑힌 데서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 관점에서의 구성비와 모집단에서의 해당 변수의 구성비가 다르면 표본에서 가중치를 조정해서 그 조정된 구성비가 모집단의 구성비와 같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관심 있는 변수가 단지 서울과 부산에 뽑힌 가구가 서울에서 뽑혔느냐 부산에서 뽑혔느냐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그러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디자인 때문에 서울에 있는 가구와 제주도에서 뽑힌 가구를 비교해 보면 모집단에서의 서울, 제주 가구 구성비에 비해서 표본에서의 서울, 제주 가구 구성비를 보면 표본에서 서울 가구가 언더 레프리젠트 돼 있으니까 거꾸로 제주도에서의 가구가 표본에서 모집단 대비 오버 레프리젠트 돼 있으니까 제주도의 가구에 대해서 1의 가중치를 줬다 그러면 서울의 가구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큰 가중치를 줌으로써 결국 가중치 감안해서 본 표본에서의 서울, 제주도 가구 구성비가 모집단에서 즉 10% 표본 샘플링 프레임워크에서의 그 구성비와 같아지도록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에 따라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면 조절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샘플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모집단에서의 구성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걸 알게 된 배경에는 사실상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뭐 당연히 자주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할 때 뭐 여러분들이 협조하거나 전체 국민이 협조해서 비교적 그 올바른 샘플링 프레임워크가 작성되도록 도와주면 좋은 것이죠.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거주지냐, 성이냐, 연령이냐, 아니면 이런 거 모든 거냐. 거주지, 성, 연령 이 모든 것의 구성비가 같도록 조정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결합 확률들이 같아지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변수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우리는 이제 9장에서 변수 하나의 확률, 두 개의 결합 확률, 뭐 세 개, 네 개의 결합 확률 다 봤기 때문에 그런 확률들, 구성 비율들이 같아지도록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결합됐다라는 것은 전체 표본을 거주지만 볼 때는 거주지만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고 거주지와 성별로 분류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을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동시에 거주지에 따라서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투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고 여기에 연령까지 감안해서 같게 보겠다 그러면은 거주지, 성, 연령 세 가지 기준으로 3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좀 더 잘게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쪼개진 집단마다 그 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와 그 집단이 표본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달랐을 때 이걸 맞춰주는 과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상 뭐 2개든 3개든 10개든 어려울 것은 없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심플 랜덤 샘플링, 단순 무작위 표본, 필드에서 갤럽이 처음으로 도입했던 단순 무작위 표본,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아이디어, 이 단순 무작위 표본과 우리가 지금 15장에 소개하는 군집 표본을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이 뉘앙스가 뭐 단순 무식 이런 뉘앙스 좀 풍기는데요. 단순 무식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게 뽑으면서도 모집단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죠. 단순 무작위 표본. 마치 모집단에 속하는 각 사람한테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복원을 시키지 않고 무작위로 필요한 만큼을 뽑는 그런 과정. 그것이 단순 무작위 표본이죠. 당연히 모집단을 확률적으로 대표하겠죠. 모집단을 확률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본에서 계산한 값에 어떤 체계적인 바이어스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게 좋은 표본 추출 방식인데 왜 통계청에서는 이 좋은 표본 추출 방식을 쓰지 않고 군집 추출이라고 하는, 특히 다단계에 걸친 군집 추출을 쓰느냐? 예산 절감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번호를 매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주택 총조사를 다 했더라도 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상대로 해서 번호를 매긴다는 게 실질적으로도 어렵고 개념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단계 군집 추출을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사는 가구를 상대로 해서 이런 번호 매기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역별로 나눠서 하면 되고, 지역별로도 작업을 상당히 디컴포즈 할 수 있는 거죠. 분해. 수학에서 기본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divide and conquer죠. 전체 복잡한 문제를 부분 문제로 쪼갠 다음에 divide. 그 다음에 각각을 정복해서 합산하면 전체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보다 낫었던 거죠. 그 사례를 우리는 세크레터리 프로블럼에서 봤죠. 100명이 줄 서 있는데 최고를 뽑을 확률. 굉장히 어려운 계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쪼갰죠. 최고가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그 조건 하에서 뽑거나 두 번째 자리에 있으면서 뽑거나, 이게 100개의 부분 사건으로 분할을 했고, 각각을 따지는 것은 좀 더 쉬웠죠. R passing strategy. 그런 전략하에서 각각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들을 계산하고 합산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1000명이 줄 서 있는 데서 최고를 뽑을 확률은 처음 봤을 때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바늘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상 그 확률이 거의 40%에 근접하더라. 이런 놀라운 결과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군집표본, 다단계 군집표본을 하면 전체 줄 세우는 일을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 17개 광역 시도별로 분할을 하고 그 안에서 조사구별로 나누고, 조사구에서 개념상 5가구씩 묶은 다음에 한 조사구역을 선택하고 그 인접한 20가구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샘플링하는 과정 자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원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뽑아라.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심플 랜덤 샘플링으로 뽑는다 그러면 각자 이름을 써서 통에 집어넣고 무작위로 원하는 만큼 뽑아라. 이걸 실행해낼 수 있는 조사원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 샘플링 프로시저를 임플리먼트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단계 군집 추출이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제약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정부 통계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통계 중에 좀 규모가 큰 거일수록 다 다단계 군집 추출 방식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을 내기 위해서 매달 하는 조사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 표본 추출 방식을 보면 다단계 군집 추출 방식이 대규모 표본 조사를 할 때 좀 더 현실적이다, 예산도 덜 든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코스트는 같은 크기의 단순 무작위 표본에 비해서 정보량이 작게 써요. 왜 그럴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말에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영어 그것과 유사한 표현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뭐 이런,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했을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유유상종이다 이런 거죠. 비슷하게 모인다. 그럼 실업률 조사를 하는데 단순 무작위 표본에서는 다 섞어서 전국에서 골고루 어떤 의미에서 보면 뽑아낸 데 비해서 다단계 군집 추출은 한 가구가 뽑히면 그 인접한 19가구가 같이 뽑히는 거죠. 근데 실업자들이 다 같이 몰려 살고 있다. 한 지역이 경제활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20가구가 20개의 독립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한 몇 가구가 보면 다 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20가구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20가구보다 사실상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바로 이런 직관 때문에 같은 크기의 단순 무작위 표본보다 클러스터 샘플로 얻은 표본은 정보량이 작겠습니다. 정보량이 작으니까 언서튼티가 커지겠죠. 표준 오차, 티피컬한 오차가 커지겠죠. 같은 2만 가구를 조사해서 실험률을 계산하더라도 2만 가구를 단순 무작위 표본으로 해서 얻었으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표준 오차가 작은데, 그때 이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제곱근 법칙이었죠. 사실상 루트 앤 레이트로 줄어들어서 작아지는데, 군집 표본으로 얻으면 같은 2만 가구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보량이 작아서 표준 오차는 단순 무작위 표본에 해당하는, 같은 크기의 단순 무작위 표본에 해당하는 표준 오차보다 커지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근 법칙 이런 걸 이용해서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멀티 스테이지 프로세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그냥 군집해서 뽑는 이러한 멀티 스테이지 크로스 샘플링의 경우에는 표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복잡하죠. 통계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다가 반복에 기초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경험적인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묻는 거죠. 동일한 방식을 쓰더라도 다시 조사하면 누가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샘플링 언서튼티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동일한 방법을 써서 동일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1000번 반복해 보면 되겠죠. 연구를 1000번 복원해 보면 되겠죠. 1000번 연구를 반복해 봤더니 연구 결과가 1000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실현이 되겠죠. 이 샘플링 언서튼티가 있는 거죠. 이 1000개의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죠. 그게 13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13장 이제 한 60번쯤 읽었나요? 100번을 타겟해서 지금 60번을 읽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샘플링 언서튼티 때문에 연구를 반복하면 값들이 달라진다. 그렇지만 1000번 반복해 봤더니 950번 결과가 이 안에 있었다. 이게 내 95% 신뢰하는 구간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처럼 그건 개수가 0이라는 얘기죠. 어떤 구체적인 가설, 하이퍼시스를 주장했을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시사하는 수치가 내가 95% 확신하는 이 구간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말을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샘플링 언서튼티가 있기 때문에 숙명과도 같은 경험적인 통계 분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때그때 값들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중 8구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1000중 950, 1000, 950, 100중 90, 100 말이 되나요? 이 정도는 값이 이 구간 안에 실현됐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믿던 10중 8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값이 여기서 실현됐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값은 그 밖에 아니냐. 5%의 가능성을 가지고 당신이 맞는데 내가 당신을 생사람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하에서 나는 당신 말이 틀렸다고 보겠다. 이게 가설검증이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구하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일정한 리스크하에 리젝트하는 결정을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추론인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 프로시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실업률을 계산했더니 근데 3.2%가 나왔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실업률을 발표할 때 미국 BLS에서 발표하는 것만큼 여론의 관심도 없지만 뭐 몇몇 여론기관이 와서 그거 확신하느냐, 그러면 이제 발표 담당하는 부처에서 확신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수치 얘기해놓고 확신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실업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으로 95% 정도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은 가구 자료를 가지고 가중치 조정하고 해서 전국에 걸쳐서 실업률을 계산했더니 3.2%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공표가 되겠죠. 그 오차 한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이게 단순 무작위 표본이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굉장히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95%, 뭐 중심극한 정리. 그래서 표준 오차의 2배, 플러스 마이너스 2배, 2라는 숫자. 관측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최대 0.5, 50% 포인트. 단순 무작위 추출로 10,000 가구를 조사했으면 10,000 가구에 걸친 평균, 실업자면 1 아니면 0 이런 것들을 평균한 게 실업률이니까 관측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이 0.5, 50% 포인트라 그러면 10,000명을 평균한 평균 실업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50%의 루트 10,000분의 1배, 100분의 1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0.5%. 그리고 그게 표준 오차가 되고 그 표준 오차의 2배를 위아래로 가감하면 95% 확신하게 된다. 2와 95%를 연결시키는 고리는 정규분포고 내가 정규분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표본 비율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 비율은 관측 하나에 대해서 하면 0 아니면 1, 대칭도 아닐 수 있고 봉우리도 하나가 아니고 종 모양도 아니죠. 2명에 걸쳐서 평균하면 조금 나아지고 10,000명에 걸쳐서 평균했기 때문에 모양이 이쁠 것이다. 중심극한 정리. 그러니까 이제는 95%와 표준 오차의 2배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규분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지금 하는 모든 얘기가 13장이 베이스죠. 13장을 100번 읽으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느낄 거예요. 앞으로. 13장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도대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해하는 게 힘든 거죠. 다시 여기 문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심플 랜덤 샘플 단순 무작위 표본이었다 그러면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포인트가 되는지 계산하는 것은 지금 말로 얘기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곱근 법칙이 등장했고 정규분포가 등장했고 정규분포 68, 95 법칙, 특히 95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통계 법칙이 적용이 됐죠. 그 모든 배경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개념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13장에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표본은 그런 제곱근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IID 샘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 무작위 표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인디펜던트하지 않잖아요. 군집으로 뽑았으니까 초록이 동색이라고 유유상종이라고 한 가구가 실업자면 옆에 가구도 실업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단순 무작위 표본이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섞어서 하나를 뽑았는데 여기가 실업자라고 해서 또 잘 섞어서 뽑은 데가 실업자일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니까 각각이 독립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 법칙이라는 걸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실업일 때 옆 가구도 실업이지 않을까. 이게 짐작이 가능한 상황. 그 상황에서는 두 가구가 제공하는 정보가 독립인 두 가구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정보량이 작단 말이에요. 얼마나 작으냐 그걸 모르죠. 초록이 얼마나 동색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 뿐 얼마 정도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제는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동차로 치면 기어를 확 바꾸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좋다. 사이언스의 본질은 반복이지 않느냐. 그럼 뭐 이런 연구를 또 한번 반복해보지 뭐. 또 한번 반복해서 앞에서는 실업률이 3.2%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업률이 3.0%가 나오면 이 정도 차이가 나나 보다. 뭐 이런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연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통계청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더니 통계청장이 그러겠죠. 이 시간도 없고 돈도 얼마가 드는데 그걸 어떻게 또 반복하느냐. 실망하고 돌아오죠. 그러다 이제 머리를 썼더니 반복을 하는 대신에 반분을 하면 어떠냐. 있는 걸 반으로 쪼개면
반복 대신에 반분. 재활용하는 거죠. 있는 자료를. 그래서 마치 다음과 같은 멘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별로, 조사 구역별로 20가구씩 뽑았잖아요. 내가 조사 구역별로 10가구씩만 조사했었다 그러면 어땠었을까? 이런 멘탈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표본 크기보다 정확하게 절반의 표본을 쓴다라고 그러면 나는 그 절반짜리 표본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사 구역별로 20가구씩 조사를 했는데 20가구에서 무작위로 10가구 뽑아서 이쪽에다 두고 나머지를 이쪽에다 두고 조사 구역별로 그렇게 다 모으면 이쪽도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에서 나온 것이죠. 이쪽도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표본 크기보다 절반짜리 표본 크기의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을 우리는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연구를 2번 반복한 셈이란 말이에요. 2번.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전국 실업률을 추계하는 거죠. 뭐 지역별 가중치 조정 같은 거 다 해서 실업률을 구하고 또 이쪽 절반을 가지고 실업률을 구하고 이쪽 가지고 구했더니 3.4%가 나오더라. 이쪽 가지고 계산했더니 3.0%가 나오더라. 그럼 둘을 합쳐가지고 조사한다 그러면 그 평균이 나오겠죠. 3.2%.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2%다. 표준 오차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표준 오차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한 번은 3.0이 나왔고 한 번은 3.4가 나왔어요. 중간은 3.2. 답부터 얘기하면 표준 오차는 0.2%입니다. 0.2%. 따라서 그래서 2배를 내주면 0.4%. 따라서 95% 신뢰 구간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0.2%. 즉 플러스 마이너스 0.4%. 즉 실업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3.2% 플러스 마이너스 0.4%. 갑자기 말을 빨리 했는데 그럼 도대체 표준 오차가 왜 0.2%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다시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내 강의할 때 칠판 별로 안 써요. 말로 하자고요. 말로. 여러분들이 다 읽어온 거 전제해서.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통계학을 말로 대화하려고 하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틈만 나면 13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니까 그걸 100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죠. 다시 문제의 시발점으로 들어가서 Simple Random Sampling, IID 샘플, Independent, Identical이 뽑은 샘플 같으면 제곱근 법칙을 써서 비율에 대해서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상자 모형 등등 해서 공부를 했어요.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 제곱근 법칙.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Independent, 관측치 간에 인디펜던트한 그런 샘플이 아니라 관측치 간에 상당히 디펜던트한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는 한 지역에서 20가구씩이나 뽑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 코릴레이트된 그런 표본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제곱근 법칙, 이제껏 배운 제곱근 법칙은 쓸모가 없다. 이게 출발점이죠. 그럼 이것을 얼마나 디펜던트한지를 알면 수학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정보량을 좀 계산이라도 해볼 텐데 20가구가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상호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포기하고 경험적인 과학의 추론 법칙의 본질적인 접근 방법으로 되돌아간 거죠. 본질적인 접근 방법은 경험적인 연구라는 것이 그 신빙성을 하려고 그러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한번 더 해보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제 통계청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통계청장이 너 돌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심하게 말해서 좀 미안한데 지금 현재 통계청장은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통계청장이 옛날에 UCLA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할 것 같고 그래도 이해 안 한다 그러면 미안하고요.
지금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반복을 안 하면서 반복하는 효과를 얻어내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그게 반분이죠. 조사 구역별로다가 20가구를 조사했으니까 10가구만 내가 조사한다고 했었다고 치자. 그럼 10가구씩 쪼개고 조사 구역별로 쪼개니까 나는 정확하게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으로 조사를 했고 다만 표본 크기만 절반으로 줄어든 표본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2개는 가졌으니까 반복의 효과를 최소한으로는 즐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 써보면 한쪽에서 저 2분의 1의 크기를 가지고 표본 비율을 한번 계산했더니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3.0이 나왔고 표본 비율을 두 번째 절반짜리 표본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절반짜리 표본의 크기도 역시 샘플 사이즈가 2분의 n이죠. 이걸 가지고 계산했더니 3.4%가 나왔고 당연히 우리는 저 표본 크기가 2분의 n이 아니라 n이니까 표본 비율 계산한다 그러면 이 둘의 평균을 내서 3.2%를 얻어내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 3.2% n명의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해낸 실험률에 담긴 표준적인 불확실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걸 알아야 2배를 가감해서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다. 몇. 그 값을 삼을 텐데 여기에 표준 오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곱근 법칙 불가능하게 하고 반복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는 최소한 반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념상. 반쪽짜리에 대해서는 반복이 있었으니까 관측지 2개 가지고 요 반쪽짜리를 가지고 구한 전국 실험률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나 두 번째 반쪽짜리 표본을 가지고 실험률을 구했을 때의 표준적인 오차나 같겠죠? 다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2개의 값이 실현됐죠. 그럼 그 확률 변수 하나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 그게 바로 이 확률 변수의 표준 오차죠. 확률 변수 하나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 그게 바로 이 2개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2개 값의 표준 편차, 그것이 바로 이 값 하나하나에 담긴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반쪽짜리로부터 계산한 실험률이라는 게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2개 값을 관측을 한 거죠. 그럼 그 확률 변수 하나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죠. 표준 편차로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RMSE 평균은 3.2, 평균으로부터 오차 마이너스 0.2, 즉 마이너스 0.2 이게 오차고 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실현됐을 때는 오차가 플러스 0.2, 즉 오차는 마이너스 0.2거나 플러스 0.2. 이제는 이러한 2개 오차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크기를 재기 위해서 RMS 오퍼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오차들에 대해서 스퀘어 더하고 민을 구하는데 2로 했다가 자유도 뭐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하고 루트. 그러면 이것이 분모는 1이 되니까 이쪽 분자 0.2의 제곱 그게 2개니까 루트 2 곱하기 0.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샘플 사이즈가 n일 때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실업률에 담긴 표준 오차는 절반을 가지고 계산한 실업률에 담긴 표준 오차의 제곱근 법칙 루트 2분의 1배. 마치 이것은 독립적으로 두 명의 연구자가 멀티 스테이지 크로스 샘플링을 써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더니 3.0%가 나왔고, 또 다른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같은 방식을 써서 멀티 스테이지 크로스 샘플링을 써서 연구를 또 한 번 했더니 3.4%가 나왔고, 두 개를 결합해서 얻은 데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각각을 가지고 얻었을 때의 불확실성의 루트 2분의 1배. 그래서 이것을 대입하면 이 루트 2가 캔슬 되니까 0.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3.2%라고 하는 실업률 추정치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는 0.2%포인트가 되고, 그것의 두 배는 0.4%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에 입각해서 정부 당국자는 언론 기관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번 달 그 조사 대상이니까 전달이겠죠. 전달 실업률은, 조사 기간의 실업률은 3.2%이다.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2배, 0.4%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걸 보면 한쪽이 3.0, 3.4로 나왔을 때 중간이 실업률에 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점 추정치이고, 거기에 담긴 표준 오차는 그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의 거리와 같은 걸 알 수 있죠. 0.2거나 이쪽으로 0.2거나. 이것이 바로 half sample method입니다. 이분 표본법. 반복을 하면 좋은데 반복이 불가능하니까 반분을 한 것이죠. 반복 대신 반분. 이 표현을 책 쓰면서 내가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반복 대신에 반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실업자 수를 실업률을 추정한다. 반분을 해서 3.0%, 3.4%로 얻어졌다. 그러면 단일의 실업률 추정치는 중간이 3.2%고 그 단일의 추정치에 담긴 표준 오차는 0.2%.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그냥 68% 신뢰 구간 형태로다가 플러스 1배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할 때는 0.2%의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왜 단순 무작위 추출을 사용하지 않느냐?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그 한 예로 거주지 정보가 불완전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단계 군집 추출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표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제곱근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어떻게 초록이 동색인지 정도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반복을 하자. 근데 반복은 불가능하다. 반분을 하자. 그리고 옛날에 자유도 등등 표준 편차 이 개념, 제곱근 법칙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계산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경우에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 즉 표본 추출 편의의 문제는 없느냐?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통계 당국자들이 하는 거죠. 통계학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all models are wrong, all sampling mechanisms are biased. 현실에서 쓰는 그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텍스트북에서는 그냥 하나의 스탠다드한 프로시저로서 단순 무작위 표본을 뽑거나 뭐 등등 그러면 바이어스가 없다 이런 건데, 현실에서의 샘플링 프로시저가 그런 개념적인 추출 과정과 얼마나 가깝도록 진행되느냐, 이것은 각국의 통계 당국이 노력을 해서 갭을 줄이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 실업자의 구분도 당신 취업자냐, 당신 실업자냐 이렇게 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느냐, 그 결과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일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국제 표준에 따라서 이런 응답을 한 사람은 실업자, 이런 응답을 한 사람은 취업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자, 이제 15장을 통해서 실제 대규모 표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를 어떻게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실업률 이런 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지, 추론을 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봤죠. 질문 있어요? 지금 이제 질문한 취지는 군집으로 해서 이제 각 조사 구역으로 한정하면 20가구를 뽑는데 20가구를 이제 10가구 10가구로 나누기 위해서 뭐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쓴 다음에 처음 뽑힌 10개 번호에 해당하는 거 한쪽, 다른 거 이쪽 이렇게 나누면 한쪽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빠지니까 둘의 차이가 과대평가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 합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이 주어져 있다라 그러면 그 중에 실업자들이 한쪽으로 빠지면 다른 쪽은 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테니까 갭이 커지겠죠. 반대로 전체 실업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취업자들이 몰리면 다른 쪽은 취업자들이 몰리니까 또 역시 갭이 커지겠죠. 근데 현재는 20가구에 대해서 전체 어떤 상황인지 정보를 우리가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10씩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10가구를 조사하고 다른 연구자는 또 다른 10가구를 조사한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우려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무작위로 2번 추출한다. 그게 무슨 의미죠?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것 자체를 20가구를 무작위로 둘로 나누고 그래서 사실상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구자가 절반 크기의 표본을 그 지역에서 2번 뽑은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왜 둘로 나누느냐, 셋으로 나누면 어떠냐, 넷으로 나누면 어떠냐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고 그런 논의들이 문헌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다시 반복하는 대신에 있는 거를 부분으로 쪼개서 서로 독립인 여러 개, 작은 크기의 표본이 여러 개다 이런 개념 중에 제일 간단한 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질문 또 있어요? 앞에 질문만큼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단순 무작위 추출을 했더라도 근데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 2, 3, 4, 5, 6이 골고루 있어야 되니까 실제 뭐 100번을 120번을 뽑으면 20번씩 나와야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런데
이때 단순 문장에 제출을 했을 때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중치 조절이 불필요하다 이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스트 사후적으로 보면 표본에서의 구성비가 모집단의 구성비와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서 조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모집단의 구성비를 보고 싶어서 표본으로 뽑아서 가중치 조절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중치 조절을 하면 안 되겠죠. 표본에서의 랜덤리스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건데, 모집단을 모르니까 조절을 할 수도 없고, 안다 할지라도 조절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올바른 과정이었는지 본다라 그러면.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에서의 어떤 성별, 남녀 구성비, 학력에 따른 구성비, 거주지별 구성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가상적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했으면 표본에서의 남녀 구성비, 표본에서의 거주지별 구성비, 학력 구성비 이런 것들이 모집단하고 같아야 되는데 샘플링 언서턴티 때문에 꼭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국민들의 어떤 정치 성향을 알고 싶다. 근데 정치 성향이라는 게 거주지와 성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 성향을 알고 싶은데 불필요하게 그 성, 연령, 거주지, 학력에서 오는 이런 편차는 줄이고 싶으면 이때는 가중치 조절을 하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리고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러자면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모집단에서 우리는 그 변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에 영향을 받는 정치 성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서 오는 불필요한 차이는 가중치 조절을 통해서 제어하고 싶은 것이죠. 그럴 때는 사후적으로 가중치 조절이 정당화되고 의미도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여기 또 있었던 것 같은데. (10% 표본 조사구를 뽑는 것은 아마 통계청에서 담당자가 제일 잘 알 텐데 나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건 아마 시행착오,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모집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서 선배들한테 듣고 책으로 기록도 남기고 적을 수 있는 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조절해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기본적인 특성,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기본적인 특성 면에서 10% 표본 조사구가 샘플링 프레임워크가 우리나라 전체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가중치도 조절하고 뭐 필요하면 다른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 표본 틀 자체를 5년마다 갱신해 나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계속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숙제 마감입니다.